그래서 이제 제 책 내용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핵 부담분담이란 것을 핵 관련해서 미국을 설득하려면 우리의 핵무장을 설득하면은 미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제 부담을 핵 부담 분담 관점에서 그나마 접근해야지 설득력이 있다. 지금 뭐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핵을 못 갖고 있으니까 핵 만들어줘 이건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책 내용도 거긴데 제가 여기서 좀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핵 부담 관점에서 설득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미국은 관료 집단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지금까지 비확산 마피아라는 조직이 굉장히 공고하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핵 권리는 결국 미국만이 갖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이제 권리가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만약에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거기 핵무장 여론이 일어날 수 있고 필리핀 뭐 이런 데서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는 시그널링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제 관료 집단에서는 당연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이 갖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핵무장할 경우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전직 관리들이 다 얘기하는 게 어쨌든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제 반미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스테이블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버릴 수 없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한국의 몇년 독립 노선을 추구하는 게 있었고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 교체 이런 건 필연적인 건데 워낙 노선이 실질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대내 메시지로서는 반미 움직임이라는 게 굉장히 있었던 정권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박정희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 주어질 경우에 얘네가 이 핵을 우리한테 겨냥하거나 일본한테 겨냥하는 거에 대한 미국은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적어도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일본도 어쨌든 그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료 집단에서는 당연히 반대했던 것이죠. 다만 이게 이제 제 책 내용에서 부담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다만 핵무장은 그래도 굉장히 대내적인 메시지 아니라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 그건 일본까지 포함해서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업데이트를 하자면은 제가 책을 쓸 시점에서는 아직은 이제 민주당 정권이었고 트럼프 2기가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전직 관리들 트럼프 1기 때 사람들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말했던 이제 핵 부담 분담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발언은 사실 미국 관료에서는 금기어입니다. 쓰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burden sharing 부담 분담이라는 거는 재래식이나 아니면 경제 이런 측면에서 는 거지. 핵은 미국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세법은 이거는 나눠줄 수 없어. 우리만의 권리인데라는 세법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제 트럼프 1기 때 인사들조차도 비확산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했던 사람들도 이제 먼저 핵 부담 분담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분명한 것은 지금의 미국의 핵 예산이나 현대화를 가지고는 그 트럼프 정권 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세 개를 동시에 이제 억제해야 되잖아요. 핵을 현대화하는데 엄청난 돈이 미국의 세금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투자 효과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핵은 쓰기 전까지는 사실은 안 쓰려고 만드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미국 유권자한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략자산 전폭기나 핵잠수함 움직일 때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 다 지금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데 거대 핵정석과 북한까지 해가지고 미국은 북한까지는 의식하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이걸 동시에 억제하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에 맞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1기 쪽에서도 사실 이제 비확산 체제 끝났다.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동맹과의 핵 부담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핵 부담 분담이라는 게 반드시 한국의 핵무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반도에 이제 그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확언해 주진 않지만 이제 공공연하게 그런 부분에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근데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그렇다고 해서 이 핵 고도화를 전격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이상 이 차이는 계속 좁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미국과. 그렇기 때문에 다들 얘기하는 게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미국 입장에서는 전통 비확산 마피아는 당연히 핵 우산을 얘기하지만 10년 뒤의 상황은 우리가 장담 못한다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책에 썼던 시점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올라간 게 뭐냐면은 엘브리지 콜비 같은 분들은 이제 그분도 인정을 해요. 트럼프 1기 때 인사 국방 전략을 짰던 분이시죠. 그분도 자기는 한국이 핵무장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의 선택지에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당신 국방부에 관리했지만 그거 되게 비주류 아이디어 아니냐. 본인도 인정을 해요. 뭐 맞다. 워싱턴 DC에서 나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되게 좀 비주류긴 한데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10년을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 의제는 올라온다. 그리고 그때 준비해서는 늦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이기 때 한국이 설득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도 같이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가 이제 4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무원도 이제 자를 수 있는 약간 일론 머스크를 칼잡이로 하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연계가 돼 있는 게 결국은 지금까지는 한국의 핵무장이나 뭐 이런 거에서 허용하는 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한 거에 있어서 가장 반발이 심했던 게 미국의 관료 집단이었는데 근데 결국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관료들이 저항이 심하다 그러면은 자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는 예전보다 문턱이 좀 많이 낮아진 것이 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냉전 때 나토와 다른 것이 한국이 이제 핵무장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북한용이고 중국에 대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북한용으로만 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트럼프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네가 이제 핵을 둠으로써 주한미군 취약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제 자체적으로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 이제 주한미군 관여할 필요 없지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주한미군 철수의 연계 논리도 같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게 리스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 주장을 하려면 미국이 가장 가려운 부분, 결국은 중국과의 이제 핵군비 경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득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한국 사회가 그런 논의가 과연 준비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 알아야 될 것은 한국의 핵무장이 됐을 때 중국은 이제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압박이 있을 텐데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와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네가 알아서 버티고 왜냐하면은 너가 선택한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원혼을 해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관여 비용인 거잖아요. 굳이 자기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한국이 알아서 감내해야 되는 문제라고 해서 그 비용도 같이 셈법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